파리 소르본 대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 젊은 세대 37%가 번역 자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이해하려 한다는 겁니다. 언어학자들은 일시적 유행이라 단정했죠. 그런데 우리 연구팀이 6개월간 추적한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문화 동경이 아니었습니다. 언어 효율의 문제였습니다. 프랑스어 번역이 감정을 왜곡한다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프랑스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파리 13구에서 언어인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프랑스 젊은 세대의 콘텐츠 소비 패턴을 추적해왔죠. 그런데 2023년 가을, 데이터에서 이상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넷플릭스 프랑스 지사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용자 중 23%가 한국 드라마 시청 시 자막을 프랑스어에서 한국어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죠. 한국어를 모르는 프랑스인이 한국어 자막을 켜다니요. 하지만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2024년 1월엔 29%, 3월엔 34%로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었죠. 저는 즉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파리 11구의 한 카페, 22살 클로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 하단엔 한국어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읽을 줄 아세요? 제 질문에 클로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프랑스어 자막보다 낫거든요. 무슨 뜻이죠?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느낌이 사라져요. 우영우가 저는 변호사 우영우입니다라고 말할 때 프랑스어로는 Je suis avocat 우영우가 되잖아요. 근데 원문엔 뭔가 더 있어요. 말투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한국어가 더 정확하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내용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음성으로요. 톤, 템포, 말끝. 그걸로 충분해요. 이건 제가 알던 언어 학습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미를 포기하면서까지 원문의 느낌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르본 대학교 언어학과 세미나에서 이 현상을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냉담했죠. 일시적 유행입니다. K-팝 팬덤의 과잉 몰입이에요. 장피에르 교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는 40년간 언어 습득을 연구해온 권위자죠.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언어는 의미 전달 도구입니다. 의미를 포기하고 음성만 듣는다. 그건 언어 선택이 아니라 음악 감상이에요. 다른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반박할 근거가 없었어요. 데이터는 있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의 연구자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4%라는 비율은 단순한 팬심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거기엔 분명 합리적 동기가 있을 거라 확신했죠. 저는 연구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왜 프랑스어 번역을 거부하는가가 아니라 프랑스어 번역에서 무엇이 사라지는가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4월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언어학자 셋, 심리학자 둘, 데이터 분석가 하나. 우리는 프랑스어 자막과 한국어 원문을 문장 단위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6주 후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죠.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프랑스어 번역은 Comment to descends aujourd'hui 였습니다. 의미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한국어 원문엔 요하는 종결어미가 있었죠. 프랑스어엔 이 요에 해당하는 직접적 표현이 없습니다. 존댓말 체계 자체가 다르니까요. 번역자는 튜노를 써서 친밀감을 표현했지만 한국어의 요가 담고 있는 거리를 두면서도 예의를 지키는 뉘앙스는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 젊은 세대가 감지한 건 바로 이 손실이었습니다. 번역이 의미는 전달하지만 관계와 태도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원본의 감정 정보가 증발한다는 것을요. 저는 클로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혹시 한국어에서 요라는 말끝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그게 있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어떻게 알죠? 들으면 알아요. 톤이 달라지거든요. 그녀는 한국어 문법을 모르면서도 한국어의 감정 구조를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이었죠. 그날 밤, 저는 연구 보고서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프랑스 젊은 세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다. 한국어를 통해 감정을 덜 왜곡받고 있다. 저는 연구 결과를 들고 2024년 5월 파리 언어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언어학자 230명이 모인 자리였죠. 제 발표 제목은 한국어 종결어미의 감정 정보 밀도였습니다. 발표 5분 만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건 언어가 아니라 문화적 맥락입니다. 프랑스 젊은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마르쿠스 슈미트 교수였습니다. 그는 인도유럽어족 연구의 권위자죠.
그의 논리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언어는 동등한 표현력을 가집니다. 한국어가 프랑스어보다 감정 전달에 우수하다. 그건 과학이 아니라 편견이에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죠. 같은 장면을 프랑스어 더빙, 프랑스어 자막, 한국어 원음으로 각각 시청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감정 인식 정확도가. 그건 실험 설계의 문제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제임스 앤더슨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언어 보편성 이론의 주창자죠. 피험자들이 이미 한국 콘텐츠에 노출됐다면 그건 학습 효과입니다. 한국어가 우수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한국어에 익숙해진 겁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사회자가 제지했습니다. 시간이 초과됐다는 이유였죠. 제 발표는 그렇게 묻혔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복도에서 몇몇 교수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이팝 열풍에 편승한 연구잖아. 학술적 가치가 없어. 언어 우열론은 이미 19세기에 폐기된 이론인데 저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죠.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걸까요? 만약 제 연구가 정말 허술하다면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날 밤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도메인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였습니다. 당신 연구는 위험합니다. 언어 위계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프랑스어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건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학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언어 자존심의 문제였죠.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자국어를 문명의 언어로 규정해왔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프랑스어는 유럽 외교와 학문의 공용어였죠. 그 자부심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2024년 6월, 프랑스 문화부 산하 언어정책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디지털 시대의 프랑스어 위상이었죠. 보고서는 넷플릭스를 겨냥했습니다. 외국어 콘텐츠의 과도한 유입이 프랑스어 사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통계 그래프엔 한류 콘텐츠 시청 시간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프랑스어 더빙 품질을 높이고 자막 사용을 장려하되 원어 시청은 교육 목적으로만 제한할 것.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원어 시청을 제한한다. 어떻게요? 시청자의 선택을 막겠다는 건가요? 하지만 그들은 진지했습니다. 다음 주 프랑스 교육부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외국어 학습 목적이 아닌 한 수업 시간에 외국어 원음 콘텐츠 사용을 자제할 것. 명목은 프랑스어 보호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어의 확산을 경계하는 조치였죠. 한편 SNS에서는 정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젊은 세대는 해시태그 #VF 프랑스어 더빙 사양합니다를 달기 시작했어요. 트위터에 올라온 한 게시물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기훈이 형님이라고 부를 때 프랑스어 더빙은 마은 에민의 친구라고 번역했다. 친구. 그건 완전히 다른 관계잖아. 나는 원문으로 듣겠다. 이 게시물은 12만 번 리트윗됐습니다. 댓글엔 비슷한 사례가 수백 개 달렸죠. 오빠를 체리자기야로 번역하는 건 범죄 수준. 선배님을 커우기 동료로 바꾸면 위계가 사라진다고. 저는 이 댓글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이건 제가 학회에서 말하려 했던 정확히 그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어 번역이 한국어의 관계 정보를 지우고 있다는 것. 7월, 저는 연구팀과 함께 대규모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파리, 리옹, 마르세유의 18세에서 34세 2,400명을 대상으로 했죠.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를 볼 때 프랑스어 번역과 한국어 원음 중 어느 쪽이 인물 간 관계를 더 정확히 전달한다고 느끼나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7%가 한국어 원음을 선택했어요. 프랑스어를 선택한 비율은 19%에 불과했죠. 더 놀라운 건 이유였습니다. 응답자의 82%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어는 말투로 관계를 보여주지만 프랑스어는 설명으로 관계를 설명한다. 저는 이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들은 언어학 용어를 모르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한국어는 문법에 관계가 내장돼 있지만 프랑스어는 어휘로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 8월, 저는 이 결과를 정리해 프랑스 언어학회 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하지만 3주 후 반려 통보가 왔습니다. 연구 방법론에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설문 대상자가 이미 한국 콘텐츠에 편향돼 있어 객관성이 결여됐습니다. 저는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 연구자 소피가 제게 말했습니다. 포기해. 그들은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옳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소피의 말이 맞았습니다. 프랑스 언어학계는 제 연구를 반박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있었죠. 그게 더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거리의 젊은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학술 논쟁 따위 관심 없었어요. 그저 자기가 느낀 걸 선택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선택은 프랑스 언어학계의 확신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 파리 3구의 작은 서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어 학습서 코너가 일주일 만에 동났습니다. 서점 주인 마리는 당황했죠. 20년간 서점을 운영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중국어도 일본어도 이렇게 빨리 팔린 적 없어요. 저는 마리를 인터뷰했습니다. 구매자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교재를 사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요랑 스미다를 빨리 배울 수 있는 책 있나요? 마리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그들은 한국어 전체를 배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끝만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문법은 나중에 배워도 돼요. 일단 저 사람이 존댓말 쓰는지 반말 쓰는지만 알고 싶어요. 21살 대학생 엠마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태원 클래스를 5번 봤다고 했어요. 박세로이가 장대희한테 반말 쓰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데 프랑스어 자막은 그냥 쭈로 통일돼 있어요. 그럼 그 장면의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어를 완전히 배울 생각은 없나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말끝만 알아도 충분하거든요. 이건 기존 언어학습 이론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휘도, 문법도 모른 채 의문론적 단서만으로 감정과 관계를 추론하고 있었죠. 같은 달, SNS에서 한국어 말끝 챌린지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틱톡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화제가 됐어요. 프랑스 여고생들이 카페에서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명이 말합니다. 요즘 기분이 어때요? 친구가 웃으며 답합니다. 괜찮아요. 둘 다 프랑스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발음 그대로였죠. 자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프랑스어로 말하면 친구 사이만 표현돼요. 근데 한국어로 말하면 친구이면서도 예의를 지킬 수 있어요. 이 영상은 48시간 만에 조회수 320만을 기록했습니다. 댓글엔 비슷한 경험담이 쏟아졌죠. 나도 친구한테 존댓말 쓰고 싶을 때 있는데 프랑스어론 방법이 없어. 벼즈를 쓰면 너무 격식 차려지고 줄을 쓰면 너무 가까워. 그 중간이 없다고. 저는 이 댓글들을 분석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프랑스 젊은 세대가 한국어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표현의 다양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프랑스어에서 느끼던 관계 표현의 빈곤을 한국어가 채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10월 유튜브 프랑스어 채널에서 실험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진행자는 프랑스인 10명에게 한국 드라마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대사는 한국어 원음만 들려주고 자막은 지웠어요. 그리고 질문했죠.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첫 장면은 미생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장그래가 오 과장에게 보고하는 장면이죠. 과장님, 보고 드립니다. 프랑스인 참가자 8명이 정확히 맞췄습니다. 상사와 부하 관계라고요. 그들은 한국어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투만으로 위계를 감지했죠. 두 번째 장면은 응답하라 1988이었습니다. 덕선이가 언니 보라에게 말합니다. 언니, 이거 좀 빌려줘. 참가자 9명이 자매 관계라고 답했습니다. 한 명은 친한 친구라고 했지만 나이 차이가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세 번째 장면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서달미가 남도산에게 묻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참가자 전원이 아직 가깝지 않은 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말투가 조심스러워요.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영상 마지막에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계를 맞췄나요? 한 참가자가 답했습니다. 톤이요. 높낮이, 속도, 말끝의 억양. 그게 다 달라요. 프랑스어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180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10월 15일 일간지 르몽드가 일면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프랑스 젊은이들 왜 한국어 말투에 열광하나였어요. 기사는 제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조심스러웠죠. 이는 일시적 문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언어적 우월성과는 무관하다. 르몽드의 태도는 명확했습니다. 현상은 인정하되 의미는 추수하겠다는 것. 하지만 거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기사 댓글란에 젊은 세대의 반박이 쏟아졌어요. 일시적 현상. 나는 3년째 한국어 자막으로 보는데요. 문화 현상이 아니라 필요 때문이에요. 프랑스어 번역은 정보를 지우거든요. 언론은 왜 우리가 바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는 겁니다. 같은 날 프랑스 국영방송 프랑스의 저녁 뉴스에서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앵커는 신중한 어조로 말했어요. 한국어 학습 열풍이 프랑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언어 학습이 아닌 문화 소비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화면엔 장피에르 교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학회에서 저를 반박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이건 언어에 대한 환상입니다. 젊은이들이 한국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국적인 소리에 끌리는 겁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10월 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최대 언어학습 앱 듀오링고가 통계를 발표한 겁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프랑스 내 한국어 학습자가 340% 증가했다고요. 더 놀라운 건 학습 패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습자가 문법과 어휘를 건너뛰고 종결어미 세션으로 바로 이동했던 겁니다. 듀오링고 프랑스 지사 책임자는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어 학습자는 기초부터 시작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는 관계 표현을 우선시합니다. 이 발표가 나간 후 프랑스 교육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겠다는 논의가 시작됐죠. 파리 12구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학생 246명이 한국어 수업 개설을 청원했습니다. 중국어나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어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관계를 표현하고 싶대요. 프랑스어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문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언어적 필요였죠. 프랑스 젊은 세대는 한국어를 통해 프랑스어가 제공하지 못하는 관계의 언어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요구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베를린에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독일 훔볼트 대학교 언어심리학과 클라우스 밀러 교수였습니다. 당신의 연구를 읽었습니다. 독일에서도 같은 현상이 관찰됩니다.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저는 즉시 베를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3일 후 훔볼트 대학교 연구실에서 밀러 교수를 만났죠. 그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독일 18세에서 29세 중 41%가 한국 드라마 시청 시 독일어 자막을 거부합니다. 작년엔 12%였어요. 3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프는 프랑스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어요. 독일어도 프랑스어와 비슷한 문제가 있나요? 밀러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어는 격 변화가 복잡하지만 관계 표현은 단순합니다. say 당신과 do you know 두 가지뿐이죠. 한국어처럼 다층적인 존대 체계가 없어요. 그는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독일어 더빙 대본이었죠. 윤세리가 리정혁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장면 있잖아요. 독일어 더빙은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쥐앙 하역이라고요.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랑스어와 똑같은 문제였죠. 그럼 독일 젊은이들도 한국어를 배우나요? 네. 베를린 시내 서점에서 한국어 교재가 품절됐어요. 특히 종결어미와 호칭어 파트만 복사해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밀러 교수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대학 캠퍼스 게시판에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한국어 말투 스터디 그룹 모집, 문법 공부 아님. 관계 표현만 연습.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와 완전히 같은 현상이었죠. 교수님, 혹시 이게 프랑스와 독일만의 현상일까요? 밀러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도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유럽 전역의 문제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밀러 교수와 함께 유럽 언어학자 네트워크에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 현상에 대한 범유럽 공동 연구 제안이었죠. 일주일 만에 답변이 쏟아졌습니다. 스페인에서 3, 이탈리아에서 2, 네덜란드에서 1, 스웨덴에서 1, 총 7명의 언어학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12월 초, 우리는 화상회의로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교수가 먼저 발표했죠. 스페인어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뚜너와 오스제 당신 두 가지 체계인데 어스제는 너무 격식적이고 뚜는 너무 친밀해요. 그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그는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마드리드 거리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한 스페인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면 상사한테 존댓말 쓰면서도 친근하게 대화하잖아요. 스페인어로는 불가능해요. 어스제를 쓰면 벽이 생기고 뚜를 쓰면 무례해 보이거든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의 마르코 비앙키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이탈리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튜너와 레이 당신 체계죠. 젊은 세대는 한국 드라마에서 거리와 친밀의 공존을 발견했어요. 이탈리아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관계요.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안나 판데르벤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네덜란드어는 쥐저와 요 당신과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우를 거의 안 써요.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존댓말 개념 자체가 희미해졌죠. 스톡홀름 대학교의 에릭 요한손 교수가 화면을 켰습니다. 스웨덴어는 더 극단적입니다. 1960년대 듀얼퍼맨너 개혁 이후 존댓말이 사실상 사라졌어요. 지금은 누구에게나 듀노를 씁니다. 심지어 국왕한테도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스웨덴 젊은이들은 존댓말 개념 자체를 모르나요? 네. 그래서 한국 드라마 볼 때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같은 사람한테 말투를 바꾸는지 이해 못하죠. 하지만 동시에 매력을 느낍니다. 자기들이 잃어버린 언어적 도구니까요.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유럽의 주요 언어들은 모두 관계 표현의 이진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밀하거나 격식적이거나 둘 중 하나였죠.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해요체, 합니다체, 하우체, 개체, 해체 5가지 이상의 층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 층위는 미묘하게 다른 거리감을 표현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유럽 7개국의 한국어 학습 증가율을 비교한 표였어요. 프랑스 340% 증가, 독일 287% 증가, 스페인 312% 증가, 이탈리아 298% 증가, 네덜란드 265% 증가, 스웨덴 223% 증가, 영국 189% 증가, 평균 증가율은 273%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12월 중순 유럽연합교육문화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유럽 젊은 세대의 언어 학습 패턴 변화였어요. 보고서는 한국어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조심스러웠죠.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어 학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 트렌드로 판단된다. 유럽 언어의 근본적 우수성에는 변함이 없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유럽 언어의 근본적 우수성. 누가 우수성을 따지고 있나요? 젊은이들은 그냥 필요해서 한국어를 선택하는 건데요. 하지만 유럽연합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위협으로 보고 있었죠. 12월 20일 브뤼셀에서 유럽 언어 정체성 수호 포럼이 열렸습니다. 유럽 각국의 언어 정책 담당자들이 모였어요. 프랑스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유럽 언어 체계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국어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대표가 동조했습니다. 독일어의 논리적 엄밀성이 한국어의 감정적 표현성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정책으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스페인 대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유행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젊은이들에게 자국어의 풍부함을 재교육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의 선택을 무지로 치부하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날 밤 SNS에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해시태그 샤브리어노우리 선택이 유럽 전역에서 트렌딩됐어요. 파리의 한 대학생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우리가 바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한국어가 더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있으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이 트윗은 6시간 만에 리트윗 8만 건을 넘겼습니다. 댓글엔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로 된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죠. 베를린의 한 고등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이 독일어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전 친구한테 존댓말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독일어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마드리드의 대학원생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일시적 트렌드라고 하는데 전 3년째 한국어로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 선택을 무시할 건가요? 유럽 언어학계와 젊은 세대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죠. 이 간극은 곧 폭발로 이어질 거라는 걸. 2025년 1월 6일 제 이메일함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발신자는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였습니다. 제목은 한국어 종결어미의 신경언어학적 우수성이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라니요. 유럽 언어학의 최고 권위였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68페이지짜리 논문이었어요. 저자는 제임스 앤더슨 박사. 바로 학회에서 저를 반박했던 그 사람이었죠. 논문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어 종결어미는 유럽 언어가 상실한 감정 정보 압축 기제를 보유하고 있다. 핸더슨 박사가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저는 서론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연구자는 2024년 5월 파리 언어학회에서 한국어의 감정 전달 우수성에 대한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8개월간의 신경언어학적 실험 결과 당시 본 연구자의 판단이 오류였음을 인정한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험 설계가 나왔어요. 핸더슨 박사는 영국인 피험자 120명을 대상으로 fMRI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같은 장면을 3가지 버전으로 보여준 거죠. 버전 1 영어 더빙, 버전 2 영어 자막 한국어 원음, 버전 3 자막 없이 한국어 원음만. 그리고 뇌활성화 패턴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버전 2 한국어 원음을 볼 때 피험자의 편도체와 전대상 피질 활성도가 버전 1 영어 더빙보다 평균 34% 높게 나타났습니다. 편도체는 감정 처리를, 전대상 피질은 사회적 관계 인식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죠. 더 놀라운 건 버전 3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피험자들도 한국어 원음만 들었을 때 관계 판단 정확도가 72%에 달했던 겁니다. 논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종결어미는 의문론적 신호놈나지, 길이, 강세와 형태론적 정보어미 선택을 동시에 활용하여 관계 정보를 전달한다. 이는 영어나 프랑스어처럼 어휘적 선택 유튜브스, thus에만 의존하는 언어보다 정보 밀도가 높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주장해온 내용이 옥스퍼드의 신경과학 실험으로 증명된 겁니다. 논문 결론부는 더 과격했습니다. 유럽 언어학계는 언어 보편성 이론에 갇혀 한국어의 독특성을 무시해왔다. 하지만 뇌과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한국어는 관계 정보 전달에서 구조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저는 논문을 다 읽고 나서 핸더슨 박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8개월 전 학회에서의 입장과 정반대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제 딸이 계기였습니다. 21살인데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어요. 저는 처음엔 유행이라고 무시했죠. 그런데 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영어로는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 한국어는 돼. 저는 언어학자로서 이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현장이 이론을 이긴 겁니다. 1월 9일, 핸더슨 박사의 논문이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에 게재됐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이었죠. 유럽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 가디언이 일면 톱기사로 실었어요. 독일 슈피겔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핸더슨 박사와의 인터뷰가 실렸거든요. 저는 평생 언어 보편성을 믿어왔습니다. 모든 언어는 동등하다고요. 하지만 이번 연구로 깨달았습니다. 동등함과 동일함은 다르다는 것을요. 한국어는 관계 표현에서 유럽 언어와 다른 방식을 택했고 그 방식이 뇌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기사가 나간 후 24시간 동안 핸더슨 박사의 논문은 온라인에서 42,000번 다운로드됐습니다. 학술 논문으로는 경이적인 수치였죠. 파리의 한 대학생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교수님이 한국어는 그냥 유행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옥스퍼드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미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뇌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트윗은 12시간 만에 리트윗 1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베를린의 한 고등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한테 이 논문 출력해서 드렸어요. 선생님이 미안하다. 내가 맞았구나라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어른이 우리 선택을 인정했습니다. 마드리드의 대학원생은 더 냉소적이었습니다. 옥스퍼드가 말하니까 이제 믿나요? 우리는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권위가 없으면 진실도 무시당하는 세상입니다. 같은 날, 저에게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전 세계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저는 BBC 라디오사에 먼저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죠. 당신은 2년 전부터 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학계는 무시했죠.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잡합니다. 제가 옳았다는 게 증명돼서 기쁘지만 동시에 슬픕니다. 왜 옥스퍼드가 말해야 사람들이 듣는 걸까요? 프랑스 젊은이들은 3년 전부터 똑같은 말을 해왔는데요. 진행자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발견자는 학자가 아니라 젊은 세대라는 뜻인가요? 네, 그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우리 학자들은 그들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데 2년이 걸렸을 뿐이죠. 방송이 나간 후 제 연구실 전화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국영방송, 독일 공영방송, 스페인 텔레비전 모두 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제 유럽 언어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요? 저는 같은 답을 반복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1월 12일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어 현상과 유럽 언어학의 미래였어요. 장피에르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제 연구를 처음 반박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어는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발견한 건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제가 평생 믿어온 언어 보편성 이론이 흔들리니까요. 그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옥스퍼드의 연구는 명확합니다. 한국어는 관계 정보 전달에서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뇌가 선호합니다. 강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유럽 언어학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걸. 2025년 1월 15일,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옥스퍼드 논문 발표 후 일주일 만이었죠. 유럽연합 교육문화총국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7개 회원국의 언어정책 담당자들이 모였어요. 회의록은 비공개였지만 내부 관계자가 저에게 일부를 전달해줬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412% 증가했어요. 이건 더 이상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언어 안보 문제입니다. 독일 대표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독일 고등학교 1247곳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겠다는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가 아닙니다. 한국어요. 스페인 대표는 더 절박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시내 서점에서 스페인어 문법책보다 한국어 종결어미 교재가 더 많이 팔립니다. 자국어 교육이 밀리고 있어요. 이탈리아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옥스퍼드 논문 이후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며 한국어를 정당화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뇌가 선호한다고 반박해요. 회의 분위기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없었죠. 네덜란드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유럽 언어의 우수성을 재교육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자국어 자긍심 프로그램을 넣어야 해요. 벨기에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이미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어요. 학생들은 강요하지 말라고 항의합니다. 그들은 선택권을 원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단 하나, 모든 대표가 동의한 건 이것뿐이었죠. 한국어를 막을 수 없다. 1월 18일 프랑스 국민교육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섰어요.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한국어가 감정 전달에 장점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존중하지만 이것이 프랑스어의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어 교육을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장관이 머뭇거렸습니다. 현재로선 검토 중입니다. 다음 날 프랑스 전역의 고등학교에서 동맹 휴업이 일어났습니다. 학생 12만 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손에 든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권리다. 우리 뇌가 선택했다. 옥스퍼드도 인정했는데 왜 프랑스는 안 하나? 파리 11구의 한 여고생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어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한국어로 채우려는 겁니다. 왜 그게 나쁜가요?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시위 현장을 취재하러 나갔어요. 한 남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왜 배우고 싶나요? 친구한테 존댓말 쓰고 싶어요. 프랑스어로는 방법이 없거든요. 배웃을 쓰면 친구가 아니고 줄을 쓰면 존중이 사라져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회화 앱이었어요. 저는 이미 요랑 씁니다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제 친구한테 고마워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메르스밖에 없는데요. 저는 뒤에서 지켜보던 한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시위를 어떻게 보시나요? 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학생들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프랑스어 교사로서 인정하기 싫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관계의 언어는 프랑스어에 없습니다. 그럼 한국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막을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죠. 같은 날 저녁, 독일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베를린 시내 3만 명, 뮌헨 2만 명, 함부르크 1만 5천 명, 총 6만 5천 명이 거리로 나왔죠. 독일 학생들의 구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선택 아닌 필수. 독일어로 못하는 말, 한국어로 한다. 스페인에서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드리드 대학교 학생회가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재학생 2만 3천 명 중 1만 8천 명이 참여했어요. 찬성 89%, 반대 11%. 압도적이었습니다. 학생회장이 대학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의 의사는 명확합니다.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 주십시오. 총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육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수를 채용할 예산도 없어요. 학생회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강료를 모았습니다. 첫 학기 강사비로 충분한 금액이에요. 총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학생들이 돈까지 모아온 겁니다. 1월 20일 유럽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유럽 청년, 한국어의 지갑 연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언어혁명인가, 세대 반란인가, 프랑스 리베라시옹, 한국어, 유럽 교육의 새 전선.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교육 정책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요구라는 것. 1월 22일, 저는 유럽의회 교육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27개국 의원 47명이 참석한 청문회였어요. 독일 의원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어가 유럽 언어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수성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한국어는 관계 정보를 문법에 내장했고 유럽 언어는 어휘로 명시합니다. 어느 쪽이 우수한 게 아니라 목적에 따라 효율이 다른 겁니다. 프랑스 의원이 따졌습니다. 그럼 왜 젊은이들은 한국어를 선택합니까? 유럽 언어로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친밀하면서도 예의 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유럽 언어의 이진법 체계로는 그걸 표현할 수 없어요. 이탈리아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유럽 언어를 개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언어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지금 필요합니다. 기다릴 수 없어요. 스페인 의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국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청문회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한 의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벨기에 출신이었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유럽 언어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요. 수백 년간 우리는 자국어를 문명의 도구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다른 언어를 원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체성은 언어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도 여전히 유럽인이에요. 그들은 유럽 언어를 버리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겁니다. 의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거리에 한국어 학원 간판이 하나 보였어요. 6개월 전엔 없던 간판이었습니다. 유럽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2025년 2월 3일, 소르본 대학교 대강당이 만석이었습니다. 좌석 800개가 모두 찼고 복도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죠. 주제는 한국어와 유럽 언어의 공존 가능성이었습니다. 장피에르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번엔 다른 표정이었어요. 확신이 아니라 겸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사과하러 왔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어 현상을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무지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린 건 저였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옥스퍼드 논문의 핵심 그래프였어요. 한국어는 감정과 관계 정보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프랑스어는 감정은 억양으로, 관계는 어휘로 분리해서 전달하죠. 뇌는 통합된 정보를 선호합니다. 젊은 세대는 이걸 학문보다 먼저 알아챘어요. 그가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언어학자들은 언어 보편성에 집착한 나머지 차이의 가치를 무시했습니다. 한국어가 다르다는 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다른 길을 택했다는 뜻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유럽 언어학계의 태도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대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프랑스 대학에서도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인정하시나요? 장피에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학기부터 한국어의 관계 문법 강좌를 개설할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어와의 비교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에요.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프랑스어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어에 밀리는 건가요?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밀린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프랑스어는 여전히 논리와 명료성에서 강점을 가져요. 한국어는 관계와 감정에서 강점을 가지고요. 둘 다 배우면 되는 겁니다. 청중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2월 5일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첫 한국어 독일어 비교 언어학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언어학자 150명이 모였어요. 기조연설은 훔볼트 대학교의 클라우스 밀러 교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경쟁자로 봐선 안 됩니다. 보완제로 봐야 해요. 독일어가 못하는 걸 한국어가 하고 한국어가 못하는 걸 독일어가 합니다. 그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독일어는 복합명사 생성이 자유롭습니다. Donodam Stiffarts지서 Strafdonau 증기선 회사처럼 개념을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죠. 한국어는 이런 조어력이 약합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어는 형님, 선배님, 오빠 같은 관계 호칭이 풍부합니다. 독일어는 브르 형제, 커우지 동료로 단순화되죠.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 겁니다. 청중석의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학생들에게 두 언어를 모두 가르치자는 뜻인가요?
밀러 교수가 웃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은 거예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밀러 교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교수님,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상상도 못했어요. 밀러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스퍼드 논문이 결정타였죠. 과학이 증명하니까 이제 부정할 수 없게 됐어요. 그전엔 다들 자존심 때문에 인정 안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유럽 언어학계가 한국어를 받아들인 건가요? 받아들였다기보다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에서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2월 1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페인 교육부가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2025년 9월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스페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시킨 겁니다.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도 명확했어요. 한국어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표현 도구를 제공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스페인어가 위축되는 건 우려하지 않나요?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학생들이 스페인어의 특성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비교를 통해 자국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발표 직후 스페인 전역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강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마드리드의 한 학교는 정원 30명의 지원자가 240명이었어요. 8대1 경쟁률이었죠. 2월 15일 프랑스도 움직였습니다. 국민교육부가 시범사업을 발표한 겁니다. 파리, 리옹, 마르세유의 20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시범 강좌를 운영합니다. 반응을 보고 전국 확대를 검토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태도 변화는 신중했지만 변화는 변화였습니다. 같은 날 이탈리아 로마 대학교가 한국어학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어요. 유럽에서 두 번째 한국어 정규학과였습니다. 학과장으로 임명된 마르코 비앙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동아시아 언어가 아닙니다. 관계 언어학의 새로운 연구 대상이에요. 이탈리아 학생들이 한국어를 통해 언어의 다양성을 배울 겁니다. 2월 20일 저는 유럽 7개국을 순회하며 강연을 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청중은 넘쳐났어요. 베를린 강연장에서 한 독일 교사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독일어를 가르쳤습니다. 한국어가 유행하면서 학생들이 독일어에 흥미를 잃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자국어 문법에도 더 관심을 가져요. 비교하면서 자국어의 특성을 발견하니까요. 파리 강연장에서 한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친구한테 존댓말을 쓰고 싶어요. 근데 프랑스어로도 그런 표현을 만들 수 없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사용자가 만듭니다. 프랑스 젊은 세대가 새로운 표현을 창조할 수도 있어요. 한국어에서 영감을 받아서요. 학생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프랑스어도 진화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언어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계속 변합니다. 2월 말 유럽 언론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독일 차이트, 한국어, 유럽 언어의 거울이 되다. 프랑스 르피가로, 한국어가 가르쳐준 것 언어의 다양성, 스페인 엘파이스, 한국어 열풍, 유럽 교육의 새 지평. 기자들은 더 이상 한국어를 위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회로 봤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어 현상은 유럽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언어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다. 2월 28일 저는 소르본 대학교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발신자는 클로에였습니다. 2년 전 카페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학생이죠. 편지를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할 수 있어요. 친구한테 고마워요라고 말했더니 친구가 울었어요. 프랑스어로는 절대 못 느낄 감정이었대요. 선생님이 저희 목소리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 거리에 한국어 학원 간판이 3개 더 생겼습니다. 유럽은 한국어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존으로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라는 걸. 2025년 3월 15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명칭은 언어 다양성과 공존을 위한 유럽 한국 언어 포럼이었죠. 유럽 15개국 교육부 장관과 한국 교육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유럽 측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어요. 개회사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언어를 경쟁의 도구가 아닌 연결의 매개로 보는 시대를 여는 겁니다. 한국어가 유럽에서 이렇게 환영받을 줄 몰랐습니다. 사실 놀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유럽 젊은 세대가 한국어에서 발견한 게 우리도 몰랐던 가치라는 점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유럽 연구자들이 밝혀낸 한국어의 감정 전달 구조는 한국인도 무의식적으로만 사용해왔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한 건 유럽이 처음이에요. 이건 상호 발견입니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제안합니다. 유럽과 한국이 공동으로 비교 언어학 연구 센터를 설립하자고요. 한국어와 유럽 언어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플랫폼이 될 겁니다. 독일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독일은 베를린에 한국어 유럽어 비교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매년 유럽 학생 100명을 한국에 파견하고 한국 학생 100명을 유럽에 초청할 거예요. 페인 장관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페인은 올 9월부터 전국 380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동시에 한국에 스페인어 교사 50명을 파견할 계획이에요. 교환입니다. 회의는 오후 내내 이어졌습니다. 각국이 내놓은 계획은 명확했죠. 이탈리아 로마, 밀라노, 피렌체의 한국어 교육센터 설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한국어학과 신설, 스웨덴 스톡홀름의 북유럽 한국 언어 연구 허브 구축,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한국 언어 협력 사무국 개설. 저는 메모를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회의 막바지 한국교육부 장관이 제안했습니다. 한국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럽 언어를 도구로만 봤어요. 영어는 비즈니스, 프랑스어는 문화, 독일어는 기술. 하지만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그가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교육부는 내년부터 유럽 언어의 논리 구조 과목을 신설합니다. 유럽 언어가 어떻게 명료성과 논리를 구현하는지 한국 학생들이 배울 겁니다. 상호학습이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유럽 장관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장 피에르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2년 전 생각나세요? 학회에서 제 발표를 반박하셨잖아요. 장 피에르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제 확신만 믿고 현실을 안 봤어요. 뭐가 교수님을 바꿨나요? 제 손녀입니다. 15살인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운더군요. 제가 왜 우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할아버지, 프랑스어로는 이 감정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틀렸다는 걸.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젊은 세대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3월 20일, 저는 베를린으로 날아갔습니다. 훔볼트 대학교에서 첫 한국어 독일어 공동 강좌 개강식이 열렸거든요. 강의실에 학생 80명이 모였습니다. 절반은 독일인, 절반은 한국인이었어요. 클라우스 밀러 교수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두 언어를 동시에 배웁니다. 한국어의 관계 문법과 독일어의 논리 구조를요. 목표는 어느 쪽이 우수한지 가리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가 첫 예시를 들었습니다. 한국어 선배님이라는 단어를 독일어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한 독일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호텔 컬리지 나이 많은 동료요? 밀러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관계의 뉘앙스가 사라집니다. 선배님은 존경과 친밀을 동시에 담고 있어요. 독일어로는 한 단어로 표현 불가능하죠. 한 한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독일어로는 그런 관계를 표현할 수 없나요? 문장으로는 가능합니다. Respect your daughter college, 존경받는 선배 동료, 같은 식으로요. 하지만 한 단어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언어의 차이입니다. 밀러 교수가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반대로 독일어 슈제른프르를 한국어로 번역해보세요. 한국 학생이 답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함. 정도요? 맞습니다. 하지만 독일어는 이걸 한 단어로 압축했어요. 한국어는 문장으로 풀어야 하죠. 이것도 차이입니다. 강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학생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언어는 우열이 아니라 방식의 문제라는 걸. 3월 25일 파리의 한 고등학교에서 첫 한국어 수업이 열렸습니다. 저는 참관 요청을 받고 현장에 갔어요. 교실에 학생 2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사는 한국계 프랑스인 2세였죠. 오늘은 한국어 종결어미를 배웁니다. 요와 습니다의 차이를 아는 사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요는 친근한 존댓말이고 습니다는 격식 있는 존댓말이요. 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럼 프랑스어로 이 차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학생들이 침묵했습니다. 교사가 웃었어요. 없습니다. 프랑스어는 vowel로 통일되죠. 하지만 한국어는 다층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려는 거예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프랑스어가 부족한 건가요? 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프랑스어는 명료성에서 강합니다. 한국어보다 오해의 여지가 적죠. 대신 한국어는 관계의 미묘함에서 강해요. 둘 다 배우면 여러분은 더 풍부해집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 학생과 이야기했습니다. 수업 어땠어요? 신기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프랑스어도 새롭게 보이거든요. 프랑스어가 뭘 잘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예를 들면요. 프랑스어는 논리를 전달하는 데 완벽해요. 철학책을 프랑스어로 읽으면 명확하거든요. 근데 감정은 한국어가 나아요.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답을 찾고 있었어요. 4월 1일 유럽연합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어를 전략적 협력 언어로 지정합니다. 향후 5년간 한국어 교육에 15억 유로를 투자하고 유럽 한국 언어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 선언이었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어 현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언어의 힘은 지배가 아니라 연결에 있다는 것을요. 유럽과 한국은 이제 언어로 더 깊이 연결될 겁니다. 같은 날 한국 정부도 화답했습니다. 한국은 유럽 언어 교육을 강화합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교육 예산을 3배 증액하고 유럽 언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입니다. 4월 10일 저는 클로에를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요. 2년 만이었죠. 선생님, 저 이제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 봐요. 정말요? 한국어를 다 배웠나요? 클로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근데 이제 느낌은 알아요. 누가 존댓말 쓰는지, 반말 쓰는지, 관계가 어떤지. 그게 저한테 충분해요. 그럼 프랑스어는요? 프랑스어도 좋아요. 논문 쓸 때 프랑스어가 최고거든요. 명확하니까. 근데 친구랑 대화할 땐 한국어 표현이 생각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언어를 다 쓰는 거네요? 네. 저는 이중 언어 사용자예요. 한국어와 프랑스어로요. 클로에의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언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확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4월 15일, 저는 소르본 대학교 연구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유럽 젊은 세대와 한국어 언어 공존의 새 모델이었죠. 결론부에 이렇게 썼습니다. 프랑스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프랑스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관계를 전달받기 위해서다. 이는 프랑스어의 실패가 아니라 언어의 다양성 필요성을 증명한다. 인간은 하나의 언어로는 충족될 수 없다. 여러 언어가 함께 존재해야 완전해진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 거리의 한국어 학원 간판이 이제 12개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프랑스어 서점도, 독일어 문화원도, 스페인어 도서관도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언어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있었죠. 2년 전, 저는 한국어 현상이 일시적 유행인지 고민했습니다. 이제 답을 알았어요.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언어가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는, 차이가 갈등이 아니라 풍요가 되는 미래. 그리고 그 미래는 프랑스 젊은 세대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은 단지 그 의미를 설명했을 뿐이죠.